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집콕 생활 자서전과 수필쓰기를 강의할 박민입니다. 문장의 기본과 실전, 글쓰기는 집짓기와 같다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50분 동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지요. 조선일보에 실린 정민 선생의 글입니다. 뉘엿한 저녁 연구실을 나서다가 올해 첫 매미 소리를 들었다. 잘못 들었나 싶어 차 시동을 끄고 창문을 내렸다. 내다보니 하늘이 문득 높고 매미 소리는 이제 막 목청을 틔우느라 나직하다. 테니스장을 지날 때 다시 한번 창을 내렸지만 거기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주 좋은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하고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이걸 한번 고쳐본 문장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거는 문장론의 제1장입니다. 이거는 한 4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1강을 먼저 해보도록 합니다. 1강의 주제는 벽 또는 담쌓기입니다. 문장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글은 집짓기와 비유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 벽돌로 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벽돌로 벽을 쌓는 정도, 이것을 이제 문장론에서는 단어와 문장의 관계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장이 되느냐? 글이란 단어, 낱말이라고도 그러지요. 단어에서 문장, 문장에서 글, 또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이거를 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벽돌에서 벽을 만들고 벽이 모여서 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이 이루어지면 사람이 살 수 있고 또 물건을 들일 수 있는 공간이 되지요. 이것이 방은 그래서 보면 하나의 그 단위, 문단이 되는데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갈기가 어렵고요. 오늘은 아마 벽돌로 담을 쌓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벽을 쌓을 때 또는 문장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이런 문장을 구사한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지요. 운동에서 볼 때 기초 또는 기본 체력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글을 쓰거나 함부로 쓰다 보면 문장이 이상한 또는 좀 보기가 어색한 그런 글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많은 글은 이런 기본 단계를 거치지 않아 가지고 조금 제가 보기에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글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예문으로 본 정민 선생의 글도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어서 나가지요. 제일 중요한 게 간결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명확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문장, 다음에 참신한 문장, 문장의 4가지의 가장 중요한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벽돌이 단단해야 되겠죠. 물러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그 벽돌이 어떤 벽돌이어야 되죠? 삐뚤빼뚤해서는 집을 제대로 지을 수가 없겠죠. 반듯한 벽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듯한 벽돌을 가지고 하되 보다 좀 아름답고 예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벽돌도 예뻐야 되죠. 색깔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왕 집을 지으면 다른 사람 집보다는 좀 새로운 다른 집을 짓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게 새로운 벽돌입니다. 이것은 간결한 문장은 단단한 벽돌에 대응하고, 명확한 문장은 반듯한 벽돌에 대응하고, 다양한 문장은 예쁜 벽돌에 대응합니다. 참신한 문장은 새로운 벽돌이 되겠지요. 이 중요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글에서는 간결한 문장을 먼저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명확한 문장, 이런 순서로 가는데요. 오늘은 간결한 문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글을 쓸 때 한국어로 쓰잖아요. 그렇죠? 영어나 무슨 불란서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쓰려면 한국어의 어휘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을 짓는 벽돌의 그 기본 성질을 알아야 하는 거지요. 그걸 알아야 제대로 벽돌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집을 짓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어 어휘의 특징은 제가 이렇게 꺾으면서 표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한자로 된 말입니다. 대략 60에서 70%가 한자어로 됐고요. 그 다음에 한 20% 정도가 고유어입니다. 그리고 외래어가 요즘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요. 한 10에서 15%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제가 외래어 옆에 가로라고 외국어로 쳤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혼동해서 쓰는데요. 외래어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외국어입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써도 좋다라고 인정한, 다시 말해서 수입을 할 때 우리 관세를 물잖아요. 관세를 물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팔아도 좋다라고 허락을 받은 물건만 팔아야 되지. 안 그러면 뭐죠? 불법 수입한 물건이 되죠. 불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외래어라고 하고요. 외국어는 외국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외국어 중에서 우리나라 말과 어울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외래어로 정해서 나라에서 인정을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국어로 글을 쓴다고 한다고 하면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를 섞어서 알맞게 쓰지요. 아무래도 한자어가 많으니까 우리말로 글을 쓰다 보면 한자가 대부분이겠지요. 물론 우리 고유어를 살려 쓰는 것이 좋긴 하지만 너무 이것에 얽매여서는 좋은 글, 다양한 단어가 섞여 있는 아름다운 글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한국어 어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떤 게 좋은 글이냐? 여러분들 이왕 쓰려면 좋은 글을 써야 하지 않겠어요? 집을 지으려면 좋은 집을 지어야 하듯이 돈을 들이고 노동력을 들여서 집을 짓는데 그냥 살다가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집 또는 뭐가 새는 집, 이런 집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어요? 좋은 글이란 뭐냐 하면 정확한 단어로 글을 써야 합니다. 정확한 단어. 부정확해서 글을 읽는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의문을 나타내면 좋은 글이 아니겠지요. 그 다음에는 필요한 단어. 내가 쓰고자 하는 글에 필요한 단어로 써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단어, 불필요한 단어, 별로 여기에 등장해서 좋지 않은 단어를 섞었으면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풍부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식탁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 다양하고 풍부한 찬이 있으면 훨씬 더 맛나게 잘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글도 풍부한 단어를 사용해서 써야 하는데 단어가 모여 있는 게 어휘죠. 그래서 풍부한 단어를 살려 글을 쓰는 게 좋고요. 또 이왕이면 뭐겠어요? 새로운 단어, 남이 잘 쓰지 않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서 쓰는 것이 좋은 글이 갖춰야 할 기본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은 글은 정확한 단어로 쓴다, 또 필요한 단어만 쓴다, 또 풍부한 단어를 살려 쓴다, 그 다음에 새 단어로 쓴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결한 문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첫 번째는 한 문장은 하나의 주술호응만 쓴다입니다. 문장은 주어와 수어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거기에 이제 목적어도 들어가고 무슨 수식어도 들어가서 문장이 커지긴 하지만 일단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만 모여서 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다 보면 하나의 주어에 서술어를 여러 개를 써가지고 어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는 밥 먹고 잠자고 노래 부르고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서술어를 여러 개 쓰면은 약간 이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 하나에 서술 한 개. 따라서 하나의 생각은 한 문장으로 쓰는 것이 첫째 요령이고요. 두 번째는 서술어 중심으로 쓴다. 우리나라 말은 특히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글이 깔끔하고 간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없이 나는
계속 이어서 쓰면 글이 답답하고 어색하고 이게 좀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어를 시작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다음에 적절한 경우에는 서술어만 이어서 가도 좋은 글이 되고 오히려 깔끔하고 아주 단촐한 좋은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어를 나누지 않습니다. 단어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 지금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이런 것은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어서 예문을 가지고 할 때 이런 것의 예문을 제가 들을 테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를 적게 알맞게 쓰는 겁니다. 수식어를 많이 쓴다고 좋은 글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아름다운 말만, 예쁜 말만 잔뜩 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미인이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화장을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장신구도 적당히 써야 되는데 명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화장품, 장신구를 잔뜩 어울리지 않게 달아맨다고 해서 그게 과연 아름답게 보일까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수식어를 알맞은 장도에서 적절하게 쓰는 것, 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복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어나 구절이나 의미를 하나로만 충분한데 강조하기 위해서 간혹 쓸 수는 있습니다만 자주 중복하다 보면 이상하게 의미가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피하는 게 좋고요. 끝으로 짧게 쓰는 겁니다. 글을 잘 쓰는 것을 어떤 사람은 길게 늘어놓고 쓴다고 생각하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연설을 잘하는 사람은 짧게 끊어서 씁니다. 짧게 토막토막 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이해하기 쉽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쓰지 않습니다. 가능한 짧게 쓰는 것이 좋은 글 쓰는 첫째 요령이고, 물론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또 글 쓰는 능력이 늘어나면 그 자기 능력에 따라서 길이를 늘리거나 적절하게 짧은 글, 중간 길이 긴 글로 이어서서 이렇게 어울리게 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긴 글을 쓰려고 하면 꼬이게 되는 거지요. 축구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축구요. 짧게 패스해가지고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의 방법 중에 하나가 짧게 패스를 이어가서 상대방 골문가까지 가는 거죠. 톡톡톡톡 이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여기서 길게 롱 패스하면 어떻게 되죠? 상대팀한테 뺏기기 쉽고 또 길게 하다 보면 내가 공을 보내고자 하는 곳에 정확하게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글도 짧게 해서 그걸 여러 개 이었으면 되는데 세 번에 세 문장으로 써야 할 걸 한 문장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 말이 꼬이고 의미가 사라지고 그래서 주수로응이 안 되는, 때로서는 문법에 맞지 않는 이런 글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짧게 씁니다. 그래서 한 문장은 최대 길어야 20자 정도, 그거를 넘어서면 말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우리가 중심으로 글을 쓴다면 여러분이 간결한 문장을 쓸 수 있는 기본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결한 문장이 어떤 것인가를 잠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굵은 활자에다 밑줄 친 것은 필요 없는 말, 간결한 글에 별로 있어서는 안 되는, 좋지 않은 예를 들어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 협상이 가까스로 타결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빼버리면요, 노사정 협상이 가까스로 타결되었다. 이게 단어를 나누지 않는다는 아까 제가 설명한 얘기입니다. 필요 없는 말이죠. 타결되었다가 더 간결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인공지능은 상황에 맞게 자연스러운 인사를 할 수 있다. 여기 르를 넣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인공지능은 상황에 맞게 자연스러운 인사할 수 있다. 인사하다로 하면 되지 인사를 하다로 둘로 나눠서 썼기 때문에 이거는 간결한 것에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나쁜 것은 쳐다보지를 말고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런 불필요한 말을 썼어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나쁜 것은 쳐다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자. 얼마나 좋아요. 간결하잖아요. 쓸데없이 이 을을의 목적격 조사를 필요 없이 넣어가지고 말이 이렇게 불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번째, 이범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보자. 이거는 수식어를 썼는데요. 새로운 삶의 의미, 이것은 수식의 위치가 좀 맞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예 빼도 좋기도 하고요. 이범의 삶의 의미를 찾아보자. 아니면 이 새로운을 좀 위치를 바꿔서 이범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보자. 이것이 더욱더 간결하게 의미 전달이 잘 되는 문장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 남자는 담대한 성격을 지녔다. 담대한 성격을 지녔다. 이 성격을 지녔다는 건, 담대하다는 건 이미 성격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어떤 것이 좋은가 하면은 그 남자는 담대하다. 이렇게 되면 전하고자 하는 뜻을 다 전달하는 것인데 필요 없이 성격을, 아까 중복 표현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래서 이런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유명한 수필가의 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실록을 대하고 있으면 실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엔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한 말을 또 하고 했어요. 중복되는 걸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어떨까요? 실록을 대하고 있으면 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실록을 대하고 있으면 눈, 물론 쉼표가 있으니까 눈, 머리, 가슴,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 하나하나 씻어낸다. 이렇게 간결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중복해서 쓰면 글을 읽을 때 리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간결한 문장의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말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의 이게 나이가 4번이나 중복이 됐어요. 그렇죠? 씻고도 벌써 2번이나 3번이나 중복이 됐네요. 그래서 이거는 결코 간결한 문장이 아닌 조금 수정을 봐야 하는 문장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물론 이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간결한 글로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좋은 글이 아니다고 보는 것이죠. 7번째, 나는 연애를 꿈꾸는 청춘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다. 여기서 나는이라는 주어가 물론 다 앞에서 이어지는 문장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구태여 나는이라는 주어가 필요 없고요. 청춘에다가 들자를 붙이는 건 조금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청춘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연애를 꿈꾸는 청춘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다. 이 정도 하면 간결한 문장이 됩니다. 8번째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내가 본 폭포 중에 세찬 폭풍이 몰아치는 듯 물결이 세게 일어 바다처럼 무서워 보였다. 뭔가를 이렇게 아름답게 쓰려고 또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된 글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본 거 쓰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본 폭포 중에 이거는 불필요한 말이죠. 괜히 필요 없는 중복된 말입니다. 이걸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찬 폭풍에 몰아치는 듯 물결이 세게 일어 바다처럼 무서워 보였다. 이게 간결하게 쓰는 글이 되겠습니다. 9번째는요.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리니 온 세상이 설국 속에 빠진 듯 너무 아름답다. 자, 이런 글인데요. 하얀 눈, 이거는 불필요한 중복이죠. 까만 눈도 있나요? 노란 눈도 있나요? 눈은 당연히 하얗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색깔이 다를 수 있을 때는 쓰지만 쓰나 마나 한 얘기 이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눈은 그냥 늘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소복하게 내리니 세상, 온 이것도 겹쳐진 말이죠. 세상이나 온이나 다 같이 중복되는 말입니다. 세상이 다 온 세상이지 일부 세상만 있나요? 그렇죠? 설국 속에 빠진 듯 설국이라면 이미 눈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속에 빠진 듯 이건 결코 설국에 있죠. 그러니까 눈이 소복하게 내리니 세상이 설국처럼 아름답다. 이런 정도가 간결한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예문인데요. 답답한 마음을 풀려고 우리 집 야트막한 뒷산을 천천히 올라갔다. 이거는 마음이 답답해 집 야트막한 뒷산을 천천히 올라갔다가 좋고요. 뭐 산에 올라갔다는 뒷산을보다는 뒷산에가 더 좋습니다. 이것을 간결하게 쓰면요. 마음이 답답해 집 야트막한 뒷산에 천천히 올라갔다가 간결한 문장으로 아주 바람직한 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결한 문장 실전 연습은 이제 여기로 마치고요. 다음엔 유명한 사람들의 글에 나타난 문제, 간결한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문은 신문에 걸린 글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여러분 뒤에 예문 뒤에 어디에 실렸다는 것을 참고 자료로 실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예문은 다 읽지 않고요. 제가 굵은 활자와 밑줄 친 데만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문의 맨 끝에서 둘째 줄이네요. 상수리 나무에서 우수수 상수리들이 떨어집니다. 그토록 힘겨웠으나 그러나 기진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한 얘기를 잘 듣고 이해하신 분들은 뭐가 문제네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수리들. 글쎄요, 앞에서는 상수리, 뒤에 상수리들, 뭐로 이걸 두 개를 같이 이어서 썼을까요? 또 상수리들이라는 것도 조금, 이게 상수리가 나무 이름인데요. 나무들이라고 해서 이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이거는 하나만 쓰겠습니다. 곁의 상수리 나무에서 우수수 잎이 떨어집니다라든지 열매가 떨어집니다 해야 적절하지 상수리들이 떨어진다고 해서 뜻이 좀 어색하고요. 아니면 곁의 나무에서 우수수 상수리 열매가 떨어집니다. 이런 정도가 명확하기도 하고 간결한 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힘겨웠으나 그러나가 같이 이게 중복이 됩니다. 힘겨웠으나 이미 얘기를 다른 쪽으로 하다고 이런 것을 이제 흔히 역접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이어지는 것하고 좀 역의 어떤 의미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나는 불필요하죠. 만약에 그토록 힘겨웠다. 그러나 이렇다면 모르지만 힘겨웠으나였기 때문에 그러나가 불필요해서 빼는 게 좋고요. 다음에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도 괜히 이것을 둘로 나눴습니다. 바람 불기 때문입니다는 어떻습니까? 바람이라고 붙여 넣어야 되나요? 물론 이분은 바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격 조사인 이를 넣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다 간결하게 하려면 바람 불기 때문입니다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문장은 어떻게 보면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다 좋은 글, 보다 마음에 드는 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문장이 문법에 어긋나는 비문이 아닌 한 얼마든지 다양한 글을 쓸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저의 주장이고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넘어가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굵은 활자로 밑줄을 쳤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물 위에 뜬 빛의 물이 밀려옵니다. 다음에 그윽하고 잔잔한 미지의 눈길, 여기는 왜 제가 표시를 했냐면요. 눈길과 눈길이 이어서 연결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빼는 것이
저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뒤에 거를 앞이나 뒤에 거 중에 하나를 빼거나 빼지 않으면 대명사를 쓰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이른다면 이렇겠죠. 그윽하고 잔잔한 미지 눈길, 오래 연무한 연인의 그것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쓴다든지 해서 같은 단어를 가급적 쓰지 않는, 이것은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다양한 문장 쓰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거를 쓰지 않고 가능한 다른 단어를 써서 독자로 하여금 다양한 느낌을 또는 다양한 의미와 만나게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물론 이분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보고 또 그런 측면도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앞에서 무리에 뜬 빛의 무리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리라는 건 이미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이란 복수를 뜻하는 전미사가 불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무리에 뜬 빛의 무리가 밀려옵니다가 더 간절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맨 밑에서 둘째 줄에 늦가을 바람이 붑니다는 앞에서 얘기했지요. 바람 붑니다. 모든 머문 것들보다는 모든 머문 것을 뒤집어 말합니다. 왜 그렇지요? 앞에서 모든이라는 전체를 얘기하는 걸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얘기하고 그것의 복수를 뜻하는 들을 중복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모든 머문 것이 뒤집어 말합니다. 이게 조금 더 간결한 글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가는 그 밑에 밝혔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앞에서는 이제 시를 보고서 나름의 감상을 쓴 글이라면 이것은 음악을 놓고서 쓴 그런 글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 제가 문제를 삼은 거 보면 나는 내가 나는 저는 불필요한 주어를 많이 반복했다. 아니 4번이나 나오네요. 그렇죠? 나는 내가 나는 한 문단에서 문장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단인데 나는이라는 주어가 불필요하게 3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 중에 하나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빼도 되고 아니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의 얘기를 쓰기 때문에 구태여 나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단의 둘째 줄에 오래 걸어왔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거죠. 오래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생각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아니면 꼭 생각을 넣어서 좀 그런데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생각 대신 너무 오래 걸어왔다. 이건 뭐 당연히 생각이니까 이런 건 빼고 쓰는 것이 간결한 문장이 아니겠느냐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아래 문제는 길이라 믿고 걸어온 궤적은 길은 이미 궤적이란 말 속에 길이나 궤적이나 의미가 중복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끝에 보면 헐겁고 하찮은 이것은 서로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헐겁다는 것은 뭔가 구멍에 잘 맞지 않거나 원래 그 덮어 쓴 것이 알맹이보다 작을 때 쓰는 말이죠. 하찮은 것은 가치가 별로 없다는, 값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헐겁다는 단어하고 하찮은 단어하고 이게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귀걸이에다가 어울리는 장신구를 해야 되는데 귀걸이를 했는데 또 다른 장신구를 했는데 이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좀 이제 애국어를 쓰겠습니다. 매치가 안 되는 장신구를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점에서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안쪽의 어느 곳 이것도 의의가 불필요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역시 정처 없는 것이다. 그 바로 아래도 정처 없는 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도 역시 불필요한 접속사로 보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또 그래서가 있거든요. 이런 접속사는 가능한 적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한옥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한옥의 특징은 못을 절대 박지 않는다는 겁니다. 못을 쓰지 않고요. 짜맞춰서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어진 어떤 이음새를 잘 보이지 않고 하는 그런 가구 내진 그런 집을 짓습니다. 글도요, 가능하면 접속사를 안 쓰거나 덜 써서 글을 이어주는 것, 의미를 통해서 이어주는 것이 좋은 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접속사를 써야 할 땐 써야 하지만 그걸 안 써서 쓰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는 접속사를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써서 여기서는 못을 박았다는 걸 너무 드러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고요. 그 아래 보면 핏기 없는 창백한, 이것도 겹치는 의미가 겹치죠. 핏기 없는 건 당연히 창백하죠. 창백하는데 핏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없애고 하나만 쓰는 것이 간결한 의미를 좀 반듯하게 하는데 좋은 글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끝에 보면 문을 여는, 이것도 단어를 둘로 나누는 거죠. 문 열다면 되잖아요. 문을 여는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 여는, 이렇게 간결하게 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게 있지요. 가리워진 길이 수록된 이 문제적, 그 다음에 음악적, 이런 거. 우리 말 중에 적을 써서 불필요하게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적을 빼보고 한번 해볼까요? 이 문제 앨범은 이상합니까? 의미가 안 통합니까? 음악적 영향력, 음악적이라고 할까요? 음악 영향력은 어떨까요? 앨범이 그 다음에 음악적 자주의, 이렇게 음악 자주, 이게 말이 안 됩니까? 불필요하다고 저는 본 거죠. 단어도 다이어트 해야 되고요. 문장도 다이어트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불필요한 이런 접속사, 접미사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씁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지적한 게 뮤지션들 적하고요. 앨범의도 있고요. 길이 수록된도 있고요. 이게 수록된도 불필요한 피동형입니다. 가리워진 길이 수록한 능동형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피동형으로 쓰는 것은 결코 좋은 글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보면 다른 가요의 전설, 가요의 전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요 전설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상합니까? 이게 이제 적이란 말을 쓰기 뭐해서 또는 우리 고유어에 의를 써서 적 대신에 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의를 빼고 쓰는 것이 더 간결하게 보입니다. 가능한 안 쓰는 게 좋고요. 가장 잘못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면 나의 살던 고향은, 고향의 봄에 여러분 잘 아는 노래가 있지요. 여기서 나의 살던, 불필요한 말입니다. 내가 살던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의는 빼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도 음악적 형제라고 했네요. 음악 형제하고 음악적 형제하고 여러분 다릅니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여요. 음악 형제나 음악적 형제나 같다고 보는데 구태여 적이라는 말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길은 쉬 저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길이 어떻게 저물까요? 날이 저문다, 해가 저문다라고는 하지만 길은 저문다라고 하는 말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길에든 해가 저문다든가 길이 쉬 어둡다든가 이런 얘기는 하지만 길이 저문다 하고는 결코 바람직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고 봐서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수정하거나 빼고 다른 글로 쓰는 것이 좋겠고요. 만일 같으면 저 같으면 이러겠습니다. 금세 꺼지고 날이 쉬 저문다 이런 정도로 쓰거나 금세 끼지고 다른 표현은 할 수 있겠는데 어울리지 않아서 간결한 문장하고는 조금 어긋난 얘기 같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좋은 글을 어떻게 하면 쓰자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간결한 문장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두 번째 강의에 명확한 문장에서 해당되는 글인데
제가 글을 문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군요.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시사 칼럼을 보겠는데요. 여기서 제가 문제되는 것은 첫째 줄에 있나요? 쪽일까 가까울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고슴도치 쪽일까 아니면 여우에 가까울까? 그런데요, 고슴도치하고 여우는 서로 상응하는 동물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쪽이라면 여기도 이렇게 어울린다면 이래야 되잖아요. 고슴도치 쪽일까 아니면 여우에 가까운 쪽일까? 이게 어울리지 않을까요? 고슴도치 쪽일까 하고 가까울까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대응으로 문장이 썼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뢰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거는 신뢰되는 말이지만이죠. 들리는 건 상대방인데 내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뢰의 말처럼 듣겠지만 이게 더 정확한 것인데 지금 신뢰되는의 피동을 썼고요. 듣다의 피동이 들리다죠. 그래서 연이어지는 이중의 피동을 써서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글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가서 보면요. 무한히 긴, 무한하다는 건 이미 길다는 걸 다 포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빼야 됩니다. 무한한 지렛대화라든지 긴 지렛대화가 좋죠. 무한히는 불필요한 말을 이중으로 썼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 눈썰미 있는 분은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건데요. 두 번째 문장의 첫 줄에 보면 약간 이렇게 이탈릭체로 뉘어서 쓴 것을 볼 수 있나요? 여우는 다르다, 조금 가면 탐구한다, 그 아래에 거부한다, 맨 아래 백전백패다. 이런 거는요, 간결한 문장의 모범을 보여서 이건 참 좋은 예다 라고 해서 제가 쓴 겁니다. 볼까요? 여우는 다르다, 주어 하나 수로 하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두 번째 이어지는 문장은 주어가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사태의 배후에서 적용하는 다양한 원인을 탐구한다. 없어요. 그렇죠? 이 주어는 앞에 있는 여우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빼고 그냥 서술어인 탐구한다로만 했어요. 이렇게 간결하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안 쓰고요. 여우는 다르다. 여우는 눈앞에 보이는 사태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내용을 탐구한다 해서 주어를 불필요하게 두 번 쓰는 경우인데 이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어지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도 거부한다. 주어 없어요. 그죠? 그냥 다 이어가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못한다. 백전백패다. 주어는 그 문단의 맨 앞에 여우만 딱 제시해 놓고 쓴 얘기 쓰고 서술어로 탁탁 이어서 문장을 썼습니다. 아주 좋은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했고요. 그 다음 문단도 그랬습니다. 주어는 보면요. 문 대통령은 이렇게 이탈릭체로 썼어요. 그리고 쭉 이어가서 어디에 있냐면요. 끝에 가서 보면 세 번째 줄에 문 대통령은 했다. 이게 수어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은 역사다.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를 간결하게 연결해서 쓰는 좋은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했고요. 그 다음 문장의 두 번째 문단도 그렇게 제가 다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다. 이렇게 주어죠. 주어와 서술어만 했어요. 그랬다. 뭐라는 건지 앞에 있는 말을 다시 하지 않고 그거를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셋째 줄, 넷째 줄에 가면 이렇습니다. 마오쩌둥 평가는 이렇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결한 문장이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고요. 또 끝에 문단 가보면 북한을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대변인은 끝에 가면 한다. 이렇게 불필요한 주어는 생략하고 앞에 주어를 주고 그것에 필요한 서술어로 연결해서 문장은 길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거나 문장 구조로 볼 때는 간결하게 썼기 때문에 좋은 예문으로 썼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전혀 간결한 거에 어긋나는 것은 안 썼을까요? 앞에서 잠깐 또 지적을 했고요. 이 문단에도 이제 제가
이탈릭제로 쓴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찾아보면 되겠고요. 거기 밑줄 친 게 있네요. 엄중 처벌을 받았다. 이것도죠. 을을 불필요하게 넣었죠. 엄중 처벌 받았다. 아니면 엄중하게 처벌 받았다가 더 좋다고 보는 거죠. 왜 처벌 받았다를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다 하면 되는데 생각을 하다라고 하든가, 밥 먹었다 하면 좋은데 밥을 먹었다라고 꼭 을을 집어넣는데요. 이거는 간결하지 않은 문장을 쓰는 방법입니다. 말도 그렇죠. 말은 하다 보면 그런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문장은 그렇게 간결하지 않은 문장을 쓰는 것은 문장의 제일 원칙에 어긋난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문의 마지막 예인데요. 이것은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뒤에 늘 자료가 없어서 앞에다가 이렇게 필자를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첫 문단에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굵은 글씨로 쓰인 게 몇 개죠? 5개네요. 을을 너무 많이 썼어요. 이건 다 빼도 되는데 이분은 많이 썼네요. 이분이 이제 글 쓰는 어떤 나름의 어떤 습관일 수 있어요. 이렇게 써서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거는 불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것을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면서 기대박 도움 받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친한 사람이 늘 도움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배반하거나 상처 주는 것은 주로 친한 사람이다. 겉으로는 친하지만 속으로는 적이나 다름없는 사람도 있다. 제가 읽은 게 어색했나요? 줄친 걸 다 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불필요한, 없어도 좋은 간결한 글에 위배되는 그런 예문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둘째 문단의 넷째 줄인가요? 나를, 그 바로 위에 끝에 보면 나와, 계속 또 나와 나를 이중으로 넣었다고 봐서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빼는 게 좋겠다고 본 거고요. 그 다음 셋째 문단의 둘째 줄에 보면 긴장을 주어. 글쎄요. 긴장은 한다고 그러지 긴장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긴장하게 또는 긴장하게 하여 나태하지 않게 한다. 근데 긴장하여 정도가 좋지. 을 주어 이것도 정 쓴다면 을은 빼고 긴장 주어 정도는 좋겠지만 긴장을 준다는 게 저로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에 보면 역시 여기에도 이탈릭체로 제가 쓴 거고 굵게 표시한 것은 좋은 문장의 예로 제가 다른 거고요. 그 첫 문단 끝에 가보면 이렇게 남북의 지도자들은 했어요. 물론 남북의 지도자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남의 지도자 하나, 북의 지도자 둘이기 때문에 들이라는 복수 전미사를 쓰는 것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안 쓰는 것이 더 좋다고 보는 거죠. 그냥 그걸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남북의 지도자는 빼어난 사람임이 틀림없다라든가 아니면 뒤에 또 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 쓸 필요 없이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남북의 지도자들은 빼어난 사람임이 틀림없다. 하지 앞에도 들, 뒤에도 들 이중으로 쓰는 것은 간결하지 않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예문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아까 긴장을 주는 이런 것을 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긴장을 놓지 말라 되어 있죠. 이거는 저는 긴장을 놓다, 이거는 긴장을 놓는 것이 아니라 긴장은 풀어야 옳지 않겠어요? 긴장을 놓다? 들은 물건도 아닌데 놓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요. 이것도 을자도 들어갔네요. 긴장 풀지 말라. 이게 적절한 단어 사용과 간결한 문장이 아니겠냐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이분의 글 전체로는 좋죠. 좋은 문장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이런 것도 간결한 문장과 조금 벗어난 것이다 라는 예문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예문을 든 네 분은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글 잘 쓴 분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런 분의 글에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간결하지 않은 빼도 좋은 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준 거고요. 제가 지금 그 말을 또 잘못했네요. 여러분들의 들자는 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복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잘못 말합니다. 말은 이렇게 잘못할 수 있지만 글은 써놓고 여러 번 수정을 해서 독자가 만날 때는 이런 잘못된 것은 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 서두 예문으로 들었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읽었을 때 문제가 하나도 없는 아주 깔끔한 글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본 바를 기준으로 이것의 문제를 집어보면 거기에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을을 첫째 줄에 2개 있고요. 둘째 줄에 또 의는 을 있고요. 셋째 줄에 가면 을 괄호치고 가로선 을 있습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빼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 예문은 제가 읽었기 때문에 이거를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가 다른가? 들어가지고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볼 수 있으면 비교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뉘엿한 저녁 연무실 나서다 오래 천 매미 소리 들었다. 잘못 들었나 싶어 차 시동 끄고 창문 내렸다. 내다보니 하늘 문둥 높고 매미 소리 이제 막 목청 튀우느라 나직하다. 테니스장 지날 때 다시 한번 창 내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것을 빼고 읽어봤습니다. 위에 글이나 밑에 글이나 다 잘 쓴 글인데 제가 볼 때는 위에 글보단 아래 글이 간결한 문장으로 더 좋다고 보이고요. 거기서는 괄호를 쳤는데요. 이것은 저는 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앞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넣는 것 정도는 허용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좋은 글쓰기 문장의 기본에 해당하는 지불로 생각하면 벽 쌓는 것을 공부했는데 이것을 한번 요약해서 마지막 강의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장론의 원칙 4입니다. 첫째는 간결한 문장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명확한 문장을 쓰는 거고, 세 번째는 다양한 문장을 쓰는 거고, 네 번째는 참신한 문장을 쓰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추면 가장 바람직한 좋은 문장의 중요한 요소를 다 갖춘 글인데요. 이 네 가지를 갖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서 첫 번째 간결한 문장을 쓰는 것부터 훈련하거나 간결한 문장을 쓰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끝에까지 네 번째 참신한 문장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오늘은 간결한 문장 쓰는 것만을 공부했고요. 여러분과 기회가 닿으면 명확한 문장, 다양한 문장, 참신한 문장을 쓰는 순으로 공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순서는 중요한 순서이기도 하면서 또 반대로 글을 쓸 때에 어려운 순서이기도 합니다. 간결한 문장 쓰기가 어떻게 보면 글쓰기에서 가장 쉬운 거고요. 그 다음 명확한 문장 쓰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 다양한 문장 쓰기는 더 어렵고요. 참신한 문장 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양한 문장과 참신한 문장은 소위 문장가들이 문학을 전공으로 하는 분들이 작가들이 주로 쓰는 글입니다. 일반인들이 쓰긴 참 어려운데 보통 간결한 문장과 명확한 문장으로 글을 쓸 수 있으면 일반인, 흔한 말로 아마추어 차원에서 보면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글을 자서전을 쓰거나 일반 산문을 쓸 때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을 쓸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조금 더 의욕을 살려서 다양한 문장, 참신한 문장까지 가면 문학의 문장으로
넘어가는 글이고 도전한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인 간결한 문장 쓰는 것을 공부했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간결한 문장을 쓰는 것은 주어 수어를 호응시키는데 하나만으로 쓴다는 것. 그 다음에 서술어 중심으로 쓴다는 것. 세 번째, 단어를 을처럼 의처럼 나누지 않고 묶어서 쓴다는 것. 수식어를 적게 쓴다는 것. 오늘은 이런 예문은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중벽 표현하지 않고 쓴다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짧게 쓴다는 것. 이 6가지의 핵심을 지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쓴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그 첫 단계인 간결한 문장 쓰기를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기타 궁금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메일로 저한테 내용을 보내시면 제가 성의껏 할 수 있는 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박민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